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표면 처리 도금을 통해서 어떻게 조도를 만들고 또 광택을 내고 그런 것에서 알아보겠고요. 최근에는 반대로 그 조도를 갖다가 크게 거칠게 하는 도금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 이제 그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데 아주 반짝반짝하게 잘 표면 처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허레이 데이비슨의 그 오토바이를 보면은 니켈 도금하고 이제 크롬 도금으로 마무리했는데 거의 경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얘기할 때 뭐 도금은 광택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그 장식 도금의 예라고 할 수 있겠죠. 먼저 이렇게 빛이 반사되는 거는 거울의 원리를 보시면은 일단 정반사하고 난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 같은 경우 모든 것을 정반사시키기 때문에 원래의 그 사물들을 갖다가 깨끗하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게 그러려면 표면이 아주 매끄러워야겠죠. 반대로 울퉁불퉁할 경우에는 빛이 들어왔을 때 그것들이 튀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물을 갖다 똑바로 맺히게 하거나 그런 광택을 갖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그 금속으로 보면 그 동경이죠. 옛날에 구리를 갖다가 매끈하게 갈아서 표면에 조도를 아주 평활하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거울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거울이 나오기 전에. 그 다음에 옛날에 보면은 지금 이 1928년에 포드 자동차인데 글쎄 여기를 뭐라고 그러나요? 그릴 쪽에 보면은 옛날에는 지금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금속으로 되어 있고 니켈 도금으로 이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당히 그 광택이 나게 보이는데 그 당시에는 28년도에는 광택제가 없었고 그래서 지금 보면 버핑을 통해서 연마를 통해서 광을 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 니켈 도금을 주로 예로서 설명을 할 겁니다. 먼저 니켈 도금을 갖다 들어가기 전에 와트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공업적으로 산업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도금의 하나이고 또 그 니켈 도금에서도 물론 이제 설파면 니켈도 있겠지만은 이제 와트욕을 가장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왼쪽에 나와 있는 사람이 올리버 와트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위스콘신 대학 교수였는데 이 양반이 이제 와트욕을 개발을 했습니다. 가지고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그때 이제 특허가 되겠고요. 그래서 1924년에 와트가 특허를 갖다가 냈고 그래서 현재 와트가 그 당시에는 이제 와트의 도금력이 미국 전체 한 80만 리터 정도가 되었다 그러는데 지금 보면은 뭐 이렇게 큰 것 같지는 않지만은 그때 그 당시에는 그 뭐 지금처럼 자동 그런 거보다는 대부분 배치 라인이겠죠. 수동으로 했다 그러면은 그 양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 이게 와트욕으로 얻은 니켈은 연하고 연성이 있어가지고 버핑을 통해서 광택을 얻기가 쉬웠습니다. 가지고 그 두께가 1마이크로를 넘지 않은 경우에는 버핑 없이도 광택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이상에서는 실제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실제 용도에서는 버핑이 반드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나온 거를 보면 아래 테이블에 보면 황색 니켈이 1910년 16년 기준으로 해서 한 240, 그다음 염화 니켈이 20, 붕산이 20 정도였는데 현재 사용하는 거는 좀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염화니켈하고 붕산의 농도가 높습니다. 아마 염화니켈이 들어가야지 아마 또 양극 용해가 잘 되고 또 붕산을 통해서 이제 pH의 버퍼링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아마 작업 통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더 처음에 나왔던 것보다 고온에서 행하면서 이제 고속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이제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광택제를 빼놓고서는 이제 니켈 도금의 역사를 설명을 못하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그 전설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광택이 안 냈는데 어느 날 광택제를 내니까 광택이 녹아가지고 막 도금 기술자라고 인정을 받았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된 거는 이제 독일의 막스 슈로터가 이제 니켈 도금용 유기 첨가제를 도입하여서 레벨링과 광택이
대폭 향상을 이루면서 큰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슈로터는 지금도 독일에 있죠. 그래서 슈로터라는 약품 회사가 있고 국내에서는 아마 호진플라텍에서 취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1930년까지 슈로터는 주석, 철, 동, 납, 아연 등의 방향족 설포네이트를 성공적으로 사용하였으면서 이를 니켈 도금에 응용해서 1925년에 대대적으로 연구를 했고, 그 1932년에는 미국에서 그 벤젠, 나프탈렌, 트립설포닉산을 첨가한 도금력의 특허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때 만든 것이 2차 광택제, 우리가 부르는 세컨더리 광택제입니다. 그래가지고 광택은 내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도금층이 상당히 응력이 높았으며 이 때문에 쉽게 크랙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광택에도 문제가 남아 있어서 그래가지고 벤젠 디설포네이트와 나플레탈렌트 트리설포네이트가 광택에 영향을 주지만은 광택이 올라갈수록 도금 속도가 떨어졌으므로 첨가에 제약이 있었다. 그러니까 상당히 쓰기에 좀 예민한 용액이었죠. 그래서 이제 광택니켈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그 장점이 있는데 이제 응력이 세다는 것.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슈로터의 기본 조성에 다른 첨가제를 넣어서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슈로터의 첨가제를 2차 광택제, 보조 광택제라고 하고 새로 개발된 보다 강력한 첨가제를 갖다가 프라이머리 1차 광택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택은 사실은 2차에서 주로 얻지만은 1차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도금층이 이제 깨져버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하쇼, 지금은 없어졌죠. 이제 오하이오주의 이제 클리브랜드에 기반을 두고 있던 회사인데 현재는 아마 아토텍에 지금 흡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그 이름을 갖다가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밑에 그림을 보면은 그런 그 광택제의 얘기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주 광택제 보면은 왼쪽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concentration of 사카린 해가지고 사카린 농도에 따른 그런 이니셜 인터널 스트레스를 응력을 갖다 측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알다시피 사카린이 주 광택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림은 실제로 이제 광택이 나는 니켈을 갖다가 1940년대 50년대 미국의 많은 그런 주방용기라든지 생활에 사용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광고의 사진을 갖다가 올려놨습니다. 또 뭐 재미난 얘기로는 일본 책에서 그 맥기의 기소노 기소 그래가지고 맥기의 기초의 기초, 도금의 기초의 기초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도금 피막은 도금에게 광택제가 첨가되면서 특유의 광택을 갖는다. 이 광택제의 대부분은 유기화합물이다. 현재 도금 기술에서 광택제를 활용하게 된 것은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소개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슈로터라든지 그 다음에 하수에서 만드는 프라이머리 광택제가 아마 전쟁 끝나고 일본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도금 피막을 버프 연마해서 광택을 내었다. 그래서 전에 이제 감미제로 그러니까 설탕 대신에 많이 사용된 사카린이 니켈 도금의 광택제이기도 하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전쟁 전에 광택 도금이 행해지지 않은 시대의 나고야에 카드뮴 도금으로 유명한 공장이 있었는데 광택제를 사용하지 않는데 광택이 나는 도금. 아주 재밌는 얘기가 그 비밀은 도금조에 사용된 소나무였다. 그래서 옛날엔 도금조를 갖다가 나무로 만들고 그래가지고 소나무로 만든 도금조에서 도금액으로 그 스며든 송진이 광택제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송진 같은 경우에는 아비에트산으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게 유기화합물이 들어가면서 이제 의도하지 않은 건데 광택제가 되면서 이제 그 공장만 광택이 나는 도금을 했다는 얘기가 있다 그래요. 뭐 거짓말 같은 전설적인 얘기를 하고 써 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보시면 1958년에 왼쪽에 보면 인코의 광고입니다.
잉커 같은 경우는 도금하는 것보다 이제 니켈을 갖다가 이제 공급하는 회사죠. 보시면 주방 기구를 갖다가 아마 식기세척기 같은데 어떤 주부가 닦고 있고 보면 그 얼굴이 다 반사가 되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그런 광택 도금을 해가지고 그렇게 경면을 얻게 되고요. 오른쪽은 아까도 보여드렸던 허레이 데이비슨입니다. 아주 큰 머플러에 그렇게 도금이 돼서 가장 그 미국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다가 보이죠. 자,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광택을 어떻게 내냐?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라이트 서피스는 빛을 갖다가 정반사시킨다. 유니폼하게 해서 경면 효과를 내기 때문에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다 빛이 들어와서 입사선이 그 다음에 반사돼서 리플렉션 되는 것들이 균일하게 나오게 되겠죠. 그게 우리가 보는 실제로 이제 광발을 보여주는 광택 도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트 서피스 같은 경우에는 무광면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이 시간에 다루진 않는데 사틴 효과, 사틴이라는 건 불어로해서 사땡에서 온 거기 때문에 비단처럼 보인다는 거고 아주 이제 광택을 안 내게 그러기 위해서는 불균일하게 반사하는데 너무 불균일해도 이상해지니까 균일하게 불균일하게 만드는 게 이제 사틴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빛이 반사를 하는데 어지럽게 반사가 되죠. 그래서 약간 광택을 내지 않고 그런 것들을 이제 뿌옇게 비단처럼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사틴 할 때에 어떤 효과를 주냐에 따라서 그 정도를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그 광택 도구입니다. 표면이 매끈하고요. 그래가지고 even and smooth해서 균일하고 평활합니다. 그러니까 조도를 보시면은 아주 그 평탄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매트한 경우에는 지금 왼쪽에서부터 해서 이제쯤 보면은 사틴 효과가 나와 있는 것, 그 다음에 벨로아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표면입니다. 왼쪽하고는 다르게 약간 그 문풍풍 패인 거, 달에 보면 이제 분화구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모양이 나오고요. 실제로 조도를 측정했을 때면은 왼쪽에 비해서 무척 거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균일하고 요철이 있는 표면을 가지면은 이제 무광도금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광택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번에도 한번 이거에 대해서 강연을 한 적이 있고요. 책으로도 일단은 나간 적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보면 substrate, 아주 소지입니다. 우리가 금속을 갖다가 도금을 할 때 표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거는 마이크로한 겁니다. 가지고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용액 중에 그 동그라미 원으로 된 게 금속 이온입니다. 이제 도금을 하기 전이겠죠. 자, 소지 같은 경우엔 우리가 현미경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조도가 있어서 이제 요철이 있겠습니다. 가지고 보시면은 그 빼쭉한 부분 가지고 거긴 하이 커런트 덴시티가 되는 그 저전류 밀도가 걸리는 지역이겠죠. 이거는 아마 도금 두께 편차에서 나오겠지만 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크로하지만은 1차 분포에 의해서 기하학적으로 저기에 전기들이 집중하면서 많은 도금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인고는 LCD, 그래서 저전류 밀도가 걸리겠죠. 정말 아주 작은 그런 몇 마이크로 정도 그 이하일 수도 있지만 거기서도 고전류하고 저전류가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자, 도금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표면에 금속 이온들이 달라가서 붙게 되고요. 보시면은 그림으로 보시면은 지금 빼쭉한 부분, 아까 얘기했을 때 하이 컨트 덴시티 부분에서는 도금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전류 부위에는 적게 붙어 있고 고전류 부위에는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higher current density area에서는 thicker deposition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low current density 지역에서는 thinner 가지고 상대적으로 도금 두께가 얇게 되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그 도금에서의
그런 전류 분포입니다. 1차 전류 분포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겠어. 최종적으로 보면은 밑에 있는 회색의 서브스트레이트, 소지 같은 경우가 원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도금층이 돼서 붙은 거는 뾰쭉 튀어나온 부분은 도금 두께가 더 올라가고 파인 부분은 지금 도금 두께가 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보였던 그 요철이 더 과장되게 더 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표면이 고르게 레벨링이 돼서 광택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울퉁불퉁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죠. 광택제가 들어가면 어떤 역할을 하냐? 그래서 레벨링제 또는 브라이트너라고 그래요. 광택제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첨가했을 경우 보면은 Effect of additives on metal distribution as a leveling 도금 석출에 미치는 첨가제의 영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금속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보면은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고 여기에는 그 CC 저게 이제 유기합물이죠. 유기합물이 이제 그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그쪽에 먼저 흡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첨가제는 특정 부위에 흡착하여 도금 석출을 좋게 한다. 좋게 한다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고르게 한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뾰족한 부분 그러니까 하이 커런트 덴시티에 그런 유기물이 흡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레벨러는 고전부에 흡착하여 전착을 지체시키거나 이게 이제 레벨러죠. 가지고 보면 어떻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전부가 더 도금이 많이 돼야 되는데 그걸 지체시키기 때문에 다른 쪽이 도금이 더 되면서 아까 보면 과장되었던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 도금층의 두께가 전체적으로 재분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도 레벨러라고 하고요. 일단은 한국말은 그냥 다 광택제 그러는데 도금 조직의 변화나 석출물의 탄소나 황을 공석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뭐 광택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같은 경우는 이제 프라이머리가 되겠죠. 여기서 카본이라든지 설파, 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하는 어떤 거예요? 니켈에서 주광택자인 사카린이니까 황이 공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쯤에 아마 설명할 것 같은데 니켈 도금을 삼중 니켈 할 때는 그 설파의 양이 다르고 실제로 설파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전이가 달라지면서 다중 니켈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본 것으로는 이제 주석 도금할 때 광택제가 좀 과잉이 됐을 경우에는 석출물의 탄소의 농도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주석 도금에서 가장 중요한 물성인 그 납땜 저진성이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광택제라든지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아주 지금 보면은 아까 했던 그 그림에서 어디티브 그러니까 여기선 광택제라든지 레벨러를 첨가시킨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도금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죠. 아까처럼 뾰족한 부분 하이 커런트 덴시티고 그 다음에 낮은 부분은 로우 커런트 덴시티가 되겠습니다. 했더니 도금을 했는데 어떻게 노란색으로 된 첨가제들이 뾰족한 부분 하이 커런트 덴시티에 흡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들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도금 두께가 상대적이라는 거는 없을 때에 비해서 도금 두께가 올라가질 않습니다. 반면에 저전류 부위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도금이 원래대로 되니까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는 그 소지의 뾰족한 부분에서 도금이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분폭 패인 부분 저전류 부에서 도금이 많이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첨가제가 방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원래 이랬는데 그 다음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증가해서 나중에는 평활하게 되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최종 도금을 한 사진입니다. 니켈 도금에서 빨간 선으로 해서 보여드리는 게 이제 서브스트레이트예요. 소지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했을 때는 그렇게 이제 페인 거로 되어 있는데 레벨링이 되면서 도금이 올라가면서
그 차이가 없어지고 거의 평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런 움푹 패인 골이 위의 최종 도금에 있어서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경면 효과를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광택을 얻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보면은 가지고 얼만큼 올라갔는지 가지고 H1, H2, H3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H1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에 H2, 그 다음에 이제 그 골 부분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어느 것들이 이제 도금이 많이 되는 건지 했을 때 보면은 그렇겠죠. 밑에 있는 거가 이제 레벨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에 도금 두께가 가장 많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가지고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은 맨 위에 있는 거는 도금을 했는데 원래의 형상 그대로 도금이 됐습니다. 가지고 그 페인 부분에선 그대로 나왔고요. 그 다음 두 번째라든지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것들을 메꿔주고 위에서는 거의 평탄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탄화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도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광택이 나겠죠. 이거 같은 기구는 니켈 도금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아연에서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택제가 들어갔을 때는 언제든지 고전류 부위에 그것들이 흡착을 하고 고전부에서 도금을 갖다 지체시키면서 이제 평활하게 하는 경우고요. 아연도금 같은 경우에 이런 광택제가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조금 아마 니켈하고는 달라가지고 그 기구 자체가 그런 레벨링보다는 결정리 미세하는 방향으로 하는 첨가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석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첨가제를 집어넣으면은 왼쪽을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뭔가 툭 여긴 반대로 툭 튀어나와 있고 그렇게 표시를 했는데, 근데 밑에 보시면은 평활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석만 집어넣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하고 똑같죠. 불뚝 튀어나온 그 모자 같은 것들이 점점점 자라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정리해보는 광택제가 들어가면은 고전부에 흡착하면서 거기에 도금 두께의 성장을 억제하고, 그러면서 저전부의 도금 속도를 유지시켜 가지고 나중에는 거의 비슷하게 평활화할 수 있는, 레벨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롬 도금 같은 경우는 좀 되어 있는데 이거는 크롬 도금을 하는데 육가 크롬, 삼가 크롬, 그 밑에는 니켈의 그런 광택도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광택 니켈하고 그 다음 사틴 니켈을 갖다 섞어서 이제 샘플을 만든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총 몇 개, 36가지의 샘플을 만들었었고요.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열을 보면은 이 광택이 좀 나죠. 그러니까 밑에 보면은 사진 찍는, 이게 제 모습인데 사진 찍는 것들이 이제 보일 정도 거울로 보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탁해집니다. 이 같은 경우는 크롬 도금의 레벨링이 아니고요. 크롬 도금은 그 레벨링 자체가 없어요. 도금 용액 자체. 일단은 장식 도금에서는 한 0.2 마이크로, 0.3 마이크로 그 정도를 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니켈이 광택이냐 아니면 사틴이냐를 갖다 그대로 그냥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크롬 도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광택제가 없고요. 삼가 크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택제라는 것들이 들어가는데 육가 크롬에는 없고, 그래서 경질 크롬 같은 경우 2, 30 마이크로 정도 오르는데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거는 일단 소지도 그렇겠지만은 나중에 다 연마를 합니다. 최근에 나온 건 또 좀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는 광택을 갖다가 좋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레벨링을 했고요. 물론 PCB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내용으로 이제 마이크로 레벨링이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레벨링이 좋으면은 홀을 갖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좀 다른 얘기가 되는데, 최근에 일본 잡지를 보다 보면 새로운 기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런 거를 하는 것들을 잘 못 봤는데, 최근에는 그 조아니켈이라고 그래가지고 거칠조자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영어로 했을 때는 high adhesive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수지하고 밀착성의 향상, 그러니까 좀 접합하는 것들에 있어서 도금 피막을 갖다가 조대화 시켜가지고 표면적을 증가시킨 니켈 도금의 제작이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표면 전체에 그런 조도가 있고 요철이 있고 그 조도는 2.0을 넘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그 동판에다가 니켈 도금을 했는데 좀 보통 우리가 하는 광택 니켈 도금에서는 보기 힘든 조직이에요. 그 도금 두께를 5마이크로 이상 했는데 보시면은 오른쪽에 조도 결과를 측정해 보면은 그 RA는 0.31 마이크로, RZ가 2.03입니다. 그래가지고 보면 되게 거칠거칠해 보이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보면은 조화 처리 전, 조화 후가 되어 있어서 도금을 하기 전에는 요 매끈했던 표면이 오른쪽으로 하니까 지금 3D 화상에서 보면은 울퉁불퉁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아마 이걸 갖다가 할 때 소지를 갖다 에칭을 시켰는데 에칭을 하지 않고 도금을 하는 기술을 갖다 개발을 한 것 같아요. 가지고 중간에 보면 셈을 봤을 때 보면은 왼쪽에 조화하기 전에, 그러니까 거칠게 하기, 거친 도금을 하기 전에는 아주 매끈했는데 보면은 오른쪽으로 가면 울퉁불퉁합니다. 그 다음에 표면 조도를 보시면 RA, RZ를 비교했을 때 그 비교하기 힘들 만큼 많이 거칠어진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원리를 보면은 이걸 금속을 갖다가 조면화 시켜가지고 거기다가 수지를 입혀서 사출 성형할 때 그렇게 앵커의 이펙트를 갖다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뚜렷한 그런 목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아까 얘기한 니켈만 되는 건 아니고 은도금도 하고 그 다음에 동도금도 합니다. 왼쪽은 은도금이고요. 여기도 보면 아주 거칠게 그냥 뭐 빼쭉빼쭉 물론 그 현미경으로 본 거긴 하지만은 그 선인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약간 뭐 그렇게 돼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또 동도금을 했을 때 보면은 또 되게 특이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다른 그 수지를 갖다 했을 때 저쪽으로 스며들면서 서로 접착을 갖다가 높여주는 거를 충분히 그런 효과를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용액 조성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나와 있는데 대충 감을 잡았을 때 보면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A, B, C가 있어서 A는 클로라이드 베이스고요. 이건 철입니다. 철도금에 설파이드 베이스, 그 다음에 설퍼믹 엑시드 베이스로 해가지고 철이 아니고 철 위에다가 도금을 한 거죠. 이제 니켈 도금을 했는데 보시면은 위로 올라가는 것들이 이제 Y축이 보면은 500 암페어 평방 메타, 그러니까 대시로 했을 때는 한 5암페어, 그 다음 10암페어, 20암페어 대시로 했을 데시메타로 평방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도가 변하는 게 보이죠. 가지고 전류 밀도가 낮을 때 더 거칠다는 느낌이 듭니다. 또 마찬가지로 어떤 실험들을 했냐면은 맨 왼쪽은 은도금인데요. 은도금에서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도금을 했어요.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은데 30도보다는 70도가 더 거칠게 나옵니다. 알갱이들이. 니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온도를 올리니까 훨씬 더 거칠어지죠. 그 다음 코발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금 조건을 가지고서 표면을 갖다가 조도를 갖다가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이건 좀 레벨링하고는 차이가 다르게 더 실제로 있는 그 조도를 갖다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과장시키고, 이건 소지의 문제가 아니고 도금층이 성장하는 속도의 문제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날까? 그거는 아마 지금 2009년 84회 기술사 시험 문제 중에 이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도금업 책에 아마 이런 내용이 아마 적혀 있을 텐데 답이 다음에 각 경우에 도금층의 결정적 크기가 조대해지는 또는 미세해지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예측하시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금속 이온 농도가 높을 경우, 전류 밀도가 클 경우, 광택제를 첨가할 경우, 펄스 도금을 하는 경우, 온도가 높은 경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도가 높은 경우는 앞에서 보여드렸고요. 전류 밀도가 큰 경우도 앞에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날지, 그래서 5가지에 대해서 아마 책에서 보시고요.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갖다가 여러분들 아신다면 광택제는 물론
이 도금 조건에서도 어떻게 원하는 표면을 얻을 수 있을지 힌트를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